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이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양주을 도전자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도전자로 열심히 네. 뛰고 계신데요. 바쁜 와중에 또 오마이TV 출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안 얘기부터 좀 하면서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흥행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네. 어제가 12.12 44주년 네. 군사반란 일어났던 44년이 벌써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봄 흥행 네. 이 영화 보셨죠, 의원님? 네, 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보시면서? 네, 그렇죠. 지금 20일 만에 700만을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1979년도 12.12 신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던 9시간 네. 일촉즉발상을 아주 박진감 넘치고 그러니까요. 긴장도 넘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네. 특히 700만 중에는 MZ 세대 20대와 30대가 50% 이상 여기에 대해서 관람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MZ 세대들이 심박수라든가 혈압 체크해서 챌린지 하는 거를 SNS에 올리고 네.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면서 젊은 2030 세대들이 더 이걸 봐야 되겠다 해서 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이렇게 20일 만에 700만이 된 것은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 네. 저도 봤을 때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계속 긴장이 되니까 저도 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네. 결과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심박수가 올라가고 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분노스러운 이 게이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끝났을 때도 이제 거기에 군사 반란에 성공했던 신군부 세력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또 영상에 이렇게 일부 매치돼서 나오잖아요. 네, 끝날 그러니까 그 영화가 끝나고도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또 궁금해하는 2030 세대들이 찾아보고 또 그런 걸 공유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사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12.12 군사 반란 같은 경우 듣기만 했지 자세히 몰랐는데 맞아요. 이번에 아주 자세히 알게 됐다는 거고 사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오버랩도 될 것 같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 우리 사회에 주는 파장이 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네. 이러한 것들을 다시 들춰보면서 민주주의가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독재자라든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네.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 MZ 세대, 2030 세대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네. 분노가 치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박수 챌린지, 뭐 혈압도 재고하면서 네. 그 SNS에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 역사는 흘러갔고 네.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듯이 네. 다 알고 있지만 보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대입을 해서 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지? 그렇죠.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네. 것이지? 이렇게 또 되새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대자보들이 네. 붙었는데 제가 쭉 그 인터넷에 서치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대자보 대학에 붙은 대자보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것은 부산대 행정학과 오모 씨가 써서 대자보를 붙인 건데 네. 이 영화를 본 다음에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봄이 왔을까요? 지금 항상 과거를 보면서 지금을 견주어 보잖아요. 네. 군사 독재를 한 전두환 그리고 검찰 독재를 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하는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일본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대통령. 네. 국민을 위한 예산은 깎지만 해외 순방을 위한 예산은 펑펑 쓰는 대통령.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탄압하고 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전부 거부하는 모습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닮아 있습니다. 독재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 영하의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네.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봄을 되찾는 그날이 오기를 영화를 보며 분노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대자보를 읽어보고 네. 어떻게 저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전두환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버립이 됐거든요. 그 당시는 총칼로 이렇게 억압하고 네. 권력을 찬탈을 했는데 지금은 검사의 펜으로 검사의 혀로 검찰공화국은 합법을 가장해서 지금 이렇게 독재를 해가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너무 닮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저와 비슷하구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네. 군인에서 검찰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반란 네. 그게 어떻게 뭐 이른바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네.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럼 그걸 한번 우리 현실에 내비쳐 봤을 때 군사 반란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지금도 글쎄요. 지금 2023년 12월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1979년도에 있었던 그런 군사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의원님? 사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그 환경으로 봤을 때는 네. 군사 반란이 어렵습니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보력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예. 전부 다 이제 방송국에만 의지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특히 오마이TV만 해도 170만 이상의 그럼요. 구독자를 가지고 이렇게 있고 지금 또 세계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보기 때문에 네. 군사 반란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대전제이지만은 그렇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을. 그래서 지금은 저와 같은 사항을 일으키기가 더 쉬워진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요? 용산에 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이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관저 지역이 대통령 한남동인데 대통령 관저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 바로 옆에 합참의장이 같이 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곳만 장악이 되면은 쿠데타 군사 반란이든 쿠데타든 성공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쿠데타라든가 군사 반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할 때 제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맞아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령권의 2위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위기가 왔을 때 대치가 안 된다. 북한의 테러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네네. 어떤 테러 세력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불순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도 동시에 세 사람이 예를 들어 억류가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은 군이 마비가 될 수가 군이 있잖아요. 마비가 된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위협에 의해서 명령을 거기서 내릴 거 아니에요. 합법을 가정해서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쿠데타나 군사 반란은 성공할 환경이 더 많이 조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하.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예. 그렇지만 그것이 끝까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깨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 있고 또 세계 뉴스들이 그냥 하나로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추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 졸속 이전에 따른 그런 환경이 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도 네, 우리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도 네. 국군 통수권자 1, 2, 3위가 같은 공간에 있질 않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정말 만에 하나 낮에만이 아니라 네. 밤에도 그렇잖아요. 밤에도 같은 지역에 지역에서 기거를 하니까 네. 지금 사실 12.12 군사 반란해서 정성화 합참의장을 체포한 지역이 지금 한남동 공간 지역입니다. 그렇네요. 한남동 공간 지역이고 제가 네. 그 지역에서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도 있어서 살아봤는데 부사령관 공간 바로 앞이 육군 총장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문을 점령하고 그 육군 총장 공간에 가서 체포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총격전 소리를 들은 같은 지역에 장관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도망 나와서 연합사로 갔었고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지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네. 되는데 네.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더 이제 증폭시키고 있다. 네.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 지역에 계속 대통령실이 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네. 대통령실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하다못해 연합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이 같이 활동을 안 해요. 어디에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나 뭐 네. 어디 또 전방을 갈 때 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같은 헬기에 타고 가면 좋잖아요. 한 번에 가고. 헬기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군들의 사고 방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헬기를 항상 따로 가는 겁니다. 사령관 헬기, 부사령관 헬기가 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대단히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미군들 생각은 헬기에서 예를 들어 사령관이 잘못되면은 부사령관이 바로 지휘해야 되고 부사령관이 잘못됐을 때 사령관이 지휘하고 이 지휘 체계를 단절하지 않고 위기 시에도 조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군령권의 2위, 3위 합참의장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네. 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12.12가 일어났던 1979년도와 지금 사항은 오히려 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가 더 쉬운 그래요? 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79년도는 전시 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권을 연합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한미 연합사가 합동참모본부나 육군본부가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면 평시 작전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병력 동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군대 이동을 평시 작전권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4년도부터 이제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수해 왔고 현재 합참의장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세 사람이 평시 작전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부대를 명령하고 그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합참의장도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저희 서울의 봄 얘기하다가 지금 상황 용산 이전으로 좀 불거져 나온 이런 우려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뭐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출범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왔잖아요. 문제점들은. 그렇죠. 네.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서울의 봄, 정말 서울의 봄은 올 것인가? 대한민국의 봄은 올 것인가?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